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보관, 이번 주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좋은 소식이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요. 주심 재판관도 정한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오후 3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는 날이고요. 또 내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무너지는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집안. 네네. 예. 지금 국민의힘 얘기예요. 예. 국민의힘. 물론 뭐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만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도 사퇴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본인만이 아니라 이 당이 지금 온전하게 임기를 채운 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21대 총선의 마지막 22대 총선의 시작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 2년 한 수개월 됐죠.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예. 늘 대표가 교체가 됐다. 비대위가 됐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대위가 됐다. 근데 늘 그러니까 대표는 어쨌든 2년 임기잖아요.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외압에 의해서 대표 내려와라 해서 대표가 내려오는 네. 뭐 이준석 대표 체제,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또 뭐 한동훈 대표 체제 선출된 사람들 세 사람만 뭐 먼저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 중간중간에 정지석 비대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직도 계속 3년 동안 출렁거리고 앞으로도 계속 출렁거린다. 가라앉지 않고 그러니까 뭐랄까 목표를 향해서 큰 뿌리 내린 정당이 아니라 그냥 떠다니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떠다니는 정당이다. 이게 지금 또 탄핵 국면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까지 무너지고 어떻게 수습을 할런지 이게 네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의총장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쏟아졌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격앙됐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대표를 향해서 당장 여기서 나가라 뭐 이런 고성도 오갔다고 하고 뭐 반말조로 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대표의 이 얘기 때문에 조금 의원들이 격앙됐던 것 같아요. 뭐 내가 탄핵 투표를 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탄핵 투표가 가결된 이후의 대표라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의원들에게라도 좀 정리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좀 싸우자는 느낌의 말투로 들리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 모든 건 이제 맥락이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리고 또 이 말이 나오게 된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어땠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만 갖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왠지 앵커님 우리가 텍스트가 아니라 오디오로 들리지 않으세요? 오디오로 들려요. 말투가. 들리죠. 네. 말투가 들리죠. 예. 한동훈 대표도 네. 어떻게 말투를 했는지. 그 며칠 전에 또 의원총회장에서 그 모습 약간 그대로겠죠. 설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네. 그대로겠죠. 또 예. 거기서 고함 지르던 의원들이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어떤 톤, 그럼 딴 분들이 했겠지만 예. 비슷한 톤이었을 것 같아요. 오고 가는 공방. 그러니까 이건 저는 어쨌든 양비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의원들도 지금 저는 아까 무너지는 집안 말씀드렸지만 이 무너지는 집안의 이유가 이거예요. 꼭 탓을 하는 거예요. 탓.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누구 탓이냐를 그렇죠. 부터 찾는다. 그렇죠. 네. 이건 대표 탓이야. 이렇게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계엄령을 내가 했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이 최근에 그러니까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총선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종석 국방장관을 내가 호주 대사로 임명했냐. 그렇죠. 그리고 예. 내가 의료 대란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냐. 이런 고비고비마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예. 이해할 수 없는 그 네. 총선 기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이 뭐 나중에 보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답답함, 지금도 역시 가장 지금 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사실 탄핵 국면은 3년 내내 있었어요. 예. 그게 별로 대중들의 어떤
어떤 호응을 못 얻어서 그렇지 그렇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집회 있었어요. 네. 이 한 100여 명에서 뭐 1000여만 많게는 그 정도여서 그렇지. 근데 이게 완전히 막 수십만 명이라고 주최 측 추산이 나온 이유가 계엄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내가 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원인 제공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렇죠. 하지 않았냐. 그렇죠. 뭐,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표현이 사실 그렇게 표현한 건 저도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날 의총장도 그렇고 의총장에서의 모습도 그것 때문에 친한계에서의 일부가 등을 돌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태도들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장점이자 약점 단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죠.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 집안은 서로 탓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동훈 체제로서의 한동훈 체제로서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 지도부조차도 한동훈 대표의 그런 말투라든지 의총장에 와서 의원들 상대로 하는 이제 어떤 말들을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서 퇴장한 직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친한계를 처음에 전당대회 때도 친한계 지도부를 좀 최소 몇 명은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도부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장동혁, 진종호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표명하면서 순식간에 지도부가 붕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중간에 한번 안 그럴 것처럼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네네. 했었는데 그 표현은 그때 친한계 내부에서는 기자들에게 이제 장동혁 최고 안 나갈 거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웃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배웅하는 네. 당 대표실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으로 이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는데 사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안 바뀌었던 것 같고 그 마음은 계속 유지됐던 것 같고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래요. 한동훈 대표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끄는데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들이 뭐 있는데 다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검사 출신의 어떤 의미에서 좀 한계가 아니었을까. 검사 출신들은 늘 내가 무조건 옳아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 내가 옳지 않으면 공권력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검사한테 주어진 공권력. 예.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만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이 범죄자들과 함께 있는데 범죄자들의 사정도 들어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처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네.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옳다라는 길에 가야 된다라는 자기 쇠뇌가 필요한 직업이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라는 게 물론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독한 결단이거든요. 뭐 군인들도 그렇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설득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세를 형성하고 이런 데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4개월 만에 실패 뭐 이건 좀 노정되지 않았나? 어떤 의미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세력화 이게 안 됐다. 그게 한동훈 안 됐다. 대표의 네.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라든지 또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였으나 이 한동훈 대표가 뭐가 안 됐냐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후보, 노무현 의원 그러면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기자를 붙잡고 4시간을 얘기해요. 지방 분권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꿈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안희정이나 이광재는 그 꿈을 함께하는 사람이지 뭐 상하관계라든지 뭐 노무현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꿈을 같이 하는 네네. 동지 개념. 네네. 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는 게 동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개념에 한동훈 친한이라는 어떤 그룹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던 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싶은 거죠. 그 한동훈 대표의 뭐 말이 나중에 또 평가를 받겠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뜻을 구하고 정리된 의견을 바깥에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총에서 매번 그게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맞습니다. 대표는 예. 우리와 상의하지 않은 의견을 그렇게 바깥에서 얘기를 해버리냐. 뭐 이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는 있잖아요. 특히 맞아요. 그거 같아요. 그 대통령이 12.12 담화 이후에
내란을 자백했다. 여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예.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가 사실 그때 미스였어요. 전략상. 하나는 그때 뛰쳐들어갔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총장에 예. 이미 자기가 다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뜻밖의 대통령이 담화를 했어요. 근데 그 의총장은 뭐야?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 번만 좀 조금 참았으면 근데 거기서 뛰쳐들어가서 내란죄 자백 그러니까 뛰쳐들어간 태도와 그다음에 내란죄 자백이라는 내용 다분히 그때 당시에 어떻게 느껴졌냐면 예. 김태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개입을 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들어갔다. 투표를 지금 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예. 정견 발표를 할 순간이었어요. 그게. 예. 근데 대표가 들어가서 지금 담화 보지 않았느냐 자백을 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권성동 후보는 안 된다. 이 소리로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오후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거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네. 시간까지 뭐 오후 4시 이렇게 저희가 취재가 됐었는데 그런다고 했다가 일단 한 대표 쪽에서 아니라는 공지를 다시 냈고 뭐 오늘 오전에 다시 좀 시간이 잡히고 이런 거였는데 뭐 내부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대표직에 미련을 갖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좀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취재를 했어요. 예. 뭐 전화하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좀 이따 또 김준혁 최고위원이 예. 아마 저 전화 인터뷰 하시니까 아마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내가 직무를 끝까지 할 거야라는 얘기가 난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박상수 대변인 예. 대변인 변호사잖아요. 당원 당규상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하고 5명이 사퇴를 하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바로 움직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막 기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박상수 대변인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 비대위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네. 비대위의 구성 요건을 얘기하는 거지 대표의 사퇴를 그러니까 끌어내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당원 당규 94조를 갖고 페북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황한 건 당도 당황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 규정 해석이 명문상으로는 맞거든 네. 그게. 예. 그러니까 물론 비대위를 간다는 건 당대표가 사퇴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당대표가 그 즉시 사퇴한다. 권한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이 뭐 이렇게 대표에게 예를 들어서 이임사도 주고 뭐 끝나는 어떤 과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사퇴한 의총장 나오자마자 권한대행 행세처럼 보여지고 이 과정이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그렇진 않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게 직무수행은 계속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일부는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그렇고 근데 어저께 그 내시설은 친한계의 일부도 몰랐던 내시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시설은 누가 있니? 나는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특정 한두 사람이 지금 당장 이거를 급하게 또 어떤 얘기를 하지 말고 사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더라도 메시지를 또 내야 되니까 메시지 어떻게 낼 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오락가락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어저께 결코 사퇴를 안 하려는 어떤 그런 일부 분위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퇴를 안 하려고 시간을 조금 조정이 됐다기보다는 메시지를 좀 다듬는 시간이었다. 유종의 미. 예, 유종의 미. 좀 아름답게 보이는 느낌. 그렇죠. 이 지금 보수 입장에서는 또 이게 2016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맞이한 좀 약간의 뭐 비극이고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상황이 대단히 비극. 대단히 약간 비극이고 아니고. 예. 그리고 사실 회복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때도 뭐 그랬는데 지금은 더 잘 모르겠는 상황에 대표가 메시지 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맞아요. 예. 그때와 지금은 뭐가 또 다르냐면 윤태권 그 평론가가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윤 대통령의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다 짊어지겠다. 혼자 돌을 맞았다. 그렇죠. 당과 분리를 하고 당의 어떤 아니다 나는 옳다. 당이 날 도와다오 또는 지지자들한테 난 옳으니까 도와다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냥 짊어지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의 그 담화는 전혀 다른 분위기. 난 끝까지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그가 포기할 때까지 당은 쉽게 그것을 놓칠 못해요. 지금 이미 그 반대표를 던진 85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질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당이나 혹은 보수파의 지지층을 끌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분열이 돼요. 그 옛날에 6년 전에는 이렇게 분열되진 않았거든요. 8년 전 벌써 8년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오래됐군요. 근데 8년 전에는 당시 60명과 남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까지 너는 왜 나는 왜 너는 배신자 이런 게 그때 즉발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를 딱 분리했거든요. 뭐 대통령의 말에 막 휘둘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냥 이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뭐 파가 있었고 당을 쪼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어찌 보면 갈등은 좀 빨리 그냥 당이 쪼개지면서 그렇죠. 숫자도 60명이나 됐잖아요. 예, 해소는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넌 배신자냐? 넌 빨리 대답해. 이번 일이 옳다고 생각해? 이번 계엄은 옳았어? 안 옳았어? 이걸 계속 묻고 서로 편가르기가 돼요. 예, 찬성을 했냐? 뭐 그렇죠. 기권을 했냐? 이런 걸 묻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그 후에 폭풍은 그 나중 일이고 지금은 탄핵 기간 그러니까 헌재 기간 동안 내내 서로 너 배신자지, 너 뭐 탄핵에 찬성했지, 아니면 너 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너 부정선거에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보수 내에서 서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서로 편을 가르는. Which side are you on? 그러니까 너는 누구 편이야? 이걸 계속 묻는. 그러면 그 즉시 그냥 저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 내부에서 서로 총구로 겨누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근데 그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표직을 오늘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하고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큰 축 하나는 좀 사라지게 되는 셈이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던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당이 뭐 쪼개지거나 뭐 그럴 상황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이 숫자가 세력을 뜻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전에 탄핵 투표하기 전에 소추 발의하고 투표하기 전에 몇 표가 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과는 당연하고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표현되는 그룹이 결정되거든요. 그 숫자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12에 기권 부여는 제하고 12이라면 12에서도 중립적인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몇 명 빼면 사실은 극히 적은 숫자잖아요. 이 정도 숫자가 내가 당을 나갈 테니까 예를 들자면 따라 나와라 했을 때 결행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20명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가 되고 최소한 정치는 돈이거든요. 돈 걱정 안 하고 몇 명이라도 그냥 나가서 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자기가 계속 그 돈을 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교섭단체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은 그때랑은 좀 다르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시다가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뭐 12월 12일 담화도 그렇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미리 녹화를 했던 이제 관저에서 녹화했던 영상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사과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리 과정에 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기가 참 전 난감하게 받아들였어요. 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왜냐하면
여론과 그다음에 일단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이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과 등을 지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꽤 오랫동안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진짜 기각이 된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그랬을 때 대통령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포기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2년. 남은 2년을. 그쵸. 근데 실제로 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간에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건 다르잖아요. 예. 이를테면 내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번 받아보되 그 대통령직이 아니고 그건 뭐 연착륙 갈 수 있다. 내가 이제 이 질서 있는 퇴진할 수 있다. 예. 이러면 조금 더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말에 따라서 이 당이나 혹은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참 난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예. 걱정이 되는 측면은 이거예요.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 헌법재판소에. 내가 법조인이니까. 직접 변론을 하러 그렇죠. 출석을 하고 피청구인이다. 네. 근데 내가 스스로 변론이 가능하잖아요. 예. 대리인도 있지만 그런데 그 광경이 저는 굉장히 뭐랄까 우려돼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야 검사 검사 해봤고 실제로 그 법리 다툼을 법정에서 해봤으니까 난 내가 변호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거다. 예.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그 다음에 그 변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태도와는 달라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은 좀 겸허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어찌됐든 이게 오르고 그런 거는 법정에서 따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정지가 되는 상황, 공백이 되는 상황을 야기시킨 건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담화에서도 표현했듯이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끼쳐 드렸잖아요. 그 정도 그 표현보다 훨씬 더 큰 거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태도가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예를 들어서 의청장 에서의 한동훈 대표처럼 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옳은 소리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검사처럼 해버리면 이게 국민들의 여론은 더 나빠질 거고 또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을 거다. 썩 좋지는 않을 거다. 네네. 저희가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일단 불응하긴 했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에 뭐 소환이 됐고 그렇죠. 이랬는데 예. 이번에 현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아마 내란죄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형사소추가 가능하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의 여론을 나쁘게 만들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소환이라는 건 체포예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김영삼 전 장관도 소환하고 그다음 긴급 체포가 됐잖아요. 소환이 되는 즉시 이제 체포로 이어질 거다. 체포로 이어질 거다.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장관을 지금 먼저 신병을 확보한 게 어쨌든 주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 계속 지금 압박을 넣고 있고 특검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완전히 목적이 드러나 있거든요. 단순히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서 서면 조사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조율이 있는데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통보하고 안 오니까 바로 언론에 얘기하고 또다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조율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당신을 빨리 긴급 체포하겠다라는 뜻을 뻔히 아는 대통령실 측에서 그거를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통령이 너무한다. 법적 책임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그렇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골목 성명 그게 이제 물론 현직은 아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려고 골목에 딱 나와서 골목 성명하고 합천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때 피의자가 도주한다라고 해갖고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받고 가서 구속을 했어요. 그 광경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아무리 그때는 전직이지만 지금 현직일지라도 수사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본인이
회피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거예요. 뭐 검찰이 2, 3차 통보까지는 계속 해본다고 하니까 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